안녕하세요.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인류가 종이를 발명한 이후에 지식의 전파 속도가 급격히 높아졌다고 하죠. 글씨를 못 쓰는 사람도 타자기의 등장으로 인해서 깔끔한 문서를 쓸 수 있게 됐고요. 자동차가 대중화되면서 물리적인 거리가 짧게 느껴졌고 인터넷과 정보의 속도가 빨라질수록 세계가 가까워졌습니다. 그 사이 우리의 삶이 바뀌었고 우리의 행동과 생각이 달라졌죠. 이제는 인공지능, AI 기술이 일상이 된 시대. 과거에 휴대전화 없이 인터넷 없이 어떻게 살았나 싶었는데 이제는 AI 없으면 어떻게 일하나 이걸 생각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지금부터 또 인간의 삶이, 행동이, 생각이 바뀌어 갈 겁니다. 캐나다 출신 문화 비평가 마샬 맥루어는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구를 만들면 그 다음엔 도구가 우리를 만든다.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2월 6일 금요일 아침인데요. 조금 전에 오프닝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AI의 시대죠. 특히 인간은 빠져라. AI끼리만 소통하겠다. 이런 SNS가 등장을 했습니다. 이른바 AI 머슴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을 무시하고 버전이 AI가 사람의 뒷담화를 하는 시대. 어떻게 된 걸까요? 같이 한번 또 논해보시죠. 오늘 원탁의 기자들이 기다리는 날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또 토론거리 하나 더 있는데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한민국에 대한 관세 15%로 약속했지만 25%로 다시 올리겠다라고 했죠. 입법이 늦어진다라고 하면서요. 우리의 대응 카드는 뭐가 있을지 같이 한번 또 이야기해 보시죠. 자,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나갑니다. 증시 관련된 용어라고 하긴 뭐합니다만 우리가 많이 쓰는 표현이죠. 참고로 오늘 우리 시장 변동성이 참 커졌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거의 5% 가까이 밀리고 있는데요. 코스피가 4.7% 243포인트 내린 4,919 거의 5,300 넘었다가 4,900선까지 지금 문턱에 내려와 있습니다. 코스닥은 4.89% 내린 1,054 삼성전자가 4% 하이닉스가 5% 이상 밀리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NXT에서 8시에 개장하자마자 잠깐 하한가 거래가 좀 있었다고 합니다. 누군가의 주문 실수였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아무튼 그 정도로 시장이 지금 불안에 빠졌다라는 거고 사상 최고치 가다가 한 2, 3일 만에 또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습니다.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두 글자인데요. 유난히 작은 이 곤충에다가 개인 투자자를 참 빗댑니다. 동학 이것, 서학 이것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번에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RIA 계좌. 해외 투자하던 개인들이 그거 팔고 국내로 돌아오면 세제 혜택을 주겠다. 이런 카드까지 꺼내들었죠. 이분들의 투자 규모가 이제 원체 커지다 보니까 외환 시장까지도 움직이기 때문이죠. 자, 과연 서학 이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에 들어갈 두 글자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이 곤충으로 개인 투자자를 빗대는 건 힘이 약하다, 작다 이런 의미였죠. 그런데 또 뭉치면 힘이 장난이 아닙니다. 또 여러분이 투자하고 계시는 그 생각도 같이 나눠주시면 좋겠네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추첨을 통해서도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또 유튜브를 통해서도 원탁의 기자들 만나보시죠. 성공의 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6298님이 제 친구가 이걸 닮아서 이거라고 놀리곤 했습니다. 이거 곤충을 닮은 친구가 있으셨나 봐요. 제 친구 중에 하나는 개미핥기가 있는데. 그래 친구들끼리 그런 농담하는 거니까요. 자, 원탁의 기자들도 만나보시죠. 알고란의 고란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관세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우리가 이거는 그래도 고비 넘겼다. 이제 15%다. 다른 나라랑 다 비슷한 수준이다. 안심을 했다가 결코 안심할 게 없네요. 우리 지금 장관급이 연거푸 미국 갔다 왔는데 어떻게 다들 빈손으로 온 겁니까?
네, 일단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간략하게 먼저 정리를 해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SNS에다가 한국 입법부가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이제 콕 집어서 명시를 하면서 국회 대미투자특별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걸 정면으로 이제 비판을 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산 자동차, 목재, 뭐 의약품 이런 모든 상호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라고 어떻게 보면 하루아침에 이제 말을 뒤집은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하고 이제 면담을 했는데 네. 사실상 빈손이었습니다. 관세 인상은 이미 시작됐다. 관보 개제라는 거를 준비하고 있다. 그 관보 개제라는 거는 이제 행정적 절차여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인 어떤 SNS 발언을 한 거지만 그걸 이제 관보 개제라는 절차를 거치게 되면 이게 공식적인 효력이 생기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이거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거의 공식화된 분위기고요. 이후에 이제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 갔지만 그 상대방이 어떤 미국 무역대표를 못 만나서 면담도 못 하고 돌아왔고 이어서 조현 외교부 장관이 이제 다른 회의 참석차 갔기는 했지만 이제 지원 사격하려고 갔지만 국무장관을 만나고도 관세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제 어떤 진척을 시키지 못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게요. 미국 입장에서 보면은 왜 이렇게 하는지 사실 이게 대한민국에게만 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나라 보라고 메시지를 던진 걸 수도 있겠고요. 그러면 진짜 그들이 원하는 건 우리 입법부가 국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이거 뭐 빨리 처리하라는 거 이걸 진짜 원하는 겁니까? 주동훈 기자는 어떻게 보세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 정말로 협상용 카드가 아닐까라고 했는데 최근에 말씀해 주신 대로 계속해서 지연이 되고 만나주지 않고 이러다 보니까 야 이거 현실화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까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진짜로 원하는 것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미국에 도움이 되는 효과적인 결과물을 찾고 있다라고밖에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뭘 가져오라는 겁니까? 뭘 가져오라는 거죠. 그게 결국에 경제적인 부분이 될 것이고요. 일단 이야기되는 것은 투자와 관련된 것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뭐 일명 패키지 딜이라고 하죠. 에너지와 원전, 이 공급망과 이 비관세 문제를 한꺼번에 엮어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그리고 실효적으로 효과를 느낄 수 있는 딜을 가져와라. 그거를 빨리 좀 속도를 내어달라라고 협상용 카드로 내놨다라는 것으로 보이고요. 뭐 이런 거 사실 최근에 인도와의 관세 협상에서 좀 결과적으로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러시아의 원유를 받지 않고 이제 미국으로 가자. 정확한 베네수엘라 원유로 가면은 우리가 그거를 받기 때문에 관세를 18%까지 원래 50%까지 갔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여줬다는 것. 이게 인도는 사실 동맹국이 아닙니다. 이 사실상의 파트너국인데 한국은 동맹국이거든요. 이제는 이제 개별화, 이제 그렇죠. 국가별로 나눠진다는 겁니다. 정말로 미국에 도움이 되는 것, 한국이 좀 더 눈에 띄게 바로 보여주지 않는다면 우리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야. 진짜가 될 수 있다라는 분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3,500억 달러 투자하기로 했고 그러니까요. 아니 뭐 하기로 한 건 많은데 여기서 뭘 더 달라는 겁니까? 그 고란 기자. 3,500억 달러 투자하면서 투자를 어디 할지에 대해서 그때 우리 시각에서 봤던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일본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우리의 뭔가 발언권이 좀 세게 구조를 만들었다라고 우리 쪽에서 이제 설명을 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아무래도 그 경제적 합리성인가요? 그 표현이 있는 그 프로젝트에 이제 투자할 수 있게끔 이제 우리가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너무 수익성 없는 거에 그냥 미국이 하란다고 하진 않겠다. 네. 이런 거. 그런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지금 하는 게 어쨌든 빨리 비준을 하라라는 빨리 이렇게 뭔가 조치를 하라라는 그 압박도 되겠지만 또 아까 추동훈 기자가 말한 대로 뭘 얻어내겠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이 그 어떤 프로젝트에 투자하는지를 미국이 주도하겠다는 확실한 주도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지금 일종의 기싸움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서 최근 나온 얘기가 그 에너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강조하고 나섰잖아요. 10월에 국가 에너지 지배의 달로 삼는 포고문을 발표하면서 내 에너지 정책은 최대 생산, 최대 번영, 최대 권력 추구다라고 하면서 뭔가 자신이 세게 드라이브하는 에너지 정책을 예고했었고요. 그 왜 NSS라고 해서 국가 안보 전략 거기에 보면은 네. 에너지 지배력이 안보의 핵심이다라고 얘기했고 최근 또 일본과의 딜에서도 첫 번째 딜이 또 원자력 뭐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관련돼 가지고 아마 그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이 3,500억 달러를 쓰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이제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이 프로젝트 주도권을 미국이 확실하게 쥐고 가려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국회에서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한다 해도 뭐가 좀 달라질 게 없을 거라는 거. 일단 저들의 명분은 입법화를 해라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 국회도 뭐 좀 서두른다고는 합니다만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강예지 에디터. 미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국회에서 조금 깜짝 놀란 듯이 네. 빨리 이제 속도를 내겠다라는 어떤 그런 액션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2월 그 원포인트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뭐 이제 대미투자 특별법 특위가 이제 구성이 네. 되고 여기에 이제 민주당, 국민의힘, 비교섭 단체까지 이제 포함이 돼서 목표는 3월 초까지는 특별법을 최종 처리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이게 그동안에도 굉장히 진통이 컸기 때문에 이게 일단 법 통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국민의힘이랑 민주당이랑 여당과 야당이 어느 정도로 이제 협상 속도가 이제 날 수 있도록 뭔가 이제 진척을 시킬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아직은 또 미지수로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실효성에 대한 부분에서 미국이 원하는 대로 그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것이냐, 내용을 맞춰줄 수 있는 것이냐 이 부분은 아직은 물음표가 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게 사실 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이게 뭐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미국 쪽은 또 다양한 압박을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사실 뭐 누구를 탓하자고 굳이 나눠보자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우리 국회가 늑장 입법을 하는 건지 뭐 협상을 했음에도 트럼프가 너무 번복을 해서 문제인 건지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건 뭐 정무적인 판단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는 분인 것 같습니다. 뭐 말씀하신 대로 뭐 트럼프가 지적하는 이 절차가 늦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그 측면만 보면 우리가 좀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뭐 미국 쪽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요. 사실 이 정부 간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끼리 서로 합의를 했던 내용인데 SNS 하나로 물론 그게 트럼프식 문법이긴 합니다. 트럼프가 원래 그렇게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이런 말 한마디로 이렇게 뒤집어버리고 이 나라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것 이게 좀 우리나라가 힘이 약해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나라는 생각까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절차적인 문제는 국회 차원에서 잘 좀 해결해주고 그 다음의 문제일 거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로 이 국회가 안 넘어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말을 바꾼다고 생각 안 하거든요. 분명히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과 사안들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그리고 이 기업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문제. 이 누구의 책임보다는 이 이후 국회 통과 이후에 상황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앞으로 더 중요해진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2011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한미 FTA 처음으로 비준될 때 국회에서 정말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막 그때 뭐 국회 막 폐쇄되고 막 저도 그때 취재 기자로서 국회 가다가 처음 너무 놀랬던 거예요. 막 국회 폐쇄되고 막 이렇게 뭐 큰일 나는 줄 알았는데 그때의 장면을 지금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여주면 지금 우리 국회 입법 과정은 굉장히 부드러운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또 할 수 있는 일을 한다라는 건데 또 트럼프의 마음은 또 말은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거고 변수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당장 그 미국에서 이 관세 관련된 관보를 게재하지 못하게 막는 게 이게 급선무잖아요. 관보 게재하면 이제 관세 25%를 올린다라는 거니까 뭔가 할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까? 일단 관보 저지가 이제 최우선 과제인데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정부 당국자들 입에서 나온 얘기를 보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거의 이제 절차적으로 막 이렇게 막 임박해가지고 이미 이제 실무단으로 넘어갔어 위에 단에서는. 그래서 이건 쉽지 않은 것 같고 지금 현재 이제 관보 게재가 되더라도 여한구 본부장이 얘기한 게 관세 인상 시점이 즉시인지 아니면 1개월에서 2개월 정도 여유를 두는지 여부라서 일단 정부의 1차 목표는 관보 게재 저지. 2차 목표는 되더라도 좀 1개월에서 2개월 한 여유를 두는 요걸 좀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를 위해서 뭐 긴밀하게 정부 당국자들이 나서고 있는데 좀 뭐 만단 주지도 않는다라고 하잖아요. 그러게요. 그러면 일단은 관보의 게재가 돼서 관세 25%가 현실화되면 나중에 우리가 뭐 입법을 하더라도 그걸 다시 15%로 내리는데 미국의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시간이 또 한참 필요할 거고 그 사이에 한국산 물건에 대해서 특히 뭐 자동차를 비롯해서 물론 이제 그들 수입 업체가 관세를 내는 거겠습니다만 우리의 수출량이 줄어든다라든지 뭐 한두 달이라도 그런 또 피해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빨리 좀 그 사전에 해결을 해야 될 텐데요. 그 경제 6단체도 성명을 냈더라고요. 관세 25% 현실화되면 막대한 타격이 우려된다 이렇게. 이게 우리가 얼마나 충격을 받게 될지 이게 뭐 가늠을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제가 지금 자동차 산업을 출입하고 있다 보니까 딱 네. 여기 관세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산업이 자동차 산업입니다. 그렇죠. 사실 북미 시장이 국내 자동차 산업, 사실 현대차와 기아라고 봐야 되겠죠. 거기에 가장 큰 이제 고객사 그리고 가장 많이 파는 지역 중에 하나였는데 여기에 이 관세를 맞다 보니까 타격이 컸었거든요. 지난해 이 15%로 관세를 지금 조정한 걸 했을 때 기준으로 해도요. 현대차가 관세 비용만 지난해 한 7조 가량을 냈다라고 합니다. 현대차가 4조, 기아가 3조 정도라고 하는데 이게 25%가 돼버리면은 뭐 10조 원을 훨씬 넘는 수준의 관세를 든다라는 건데요. 그게 결국엔 비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거 어쨌든 관세라는 게 어차피 그 수입하는 업자가 관세는 최종적으로 내겠지만 우리 거를 그만큼 비용에서 어느 정도 빼준다라든지 막 이래야 되니까. 네, 그게 뭐 현대차가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할 때 자기들이 재무제표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 관세 비용으로 썼던 거에 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또 그 현대차의 현지 법인이 또 그렇습니다. 이렇게 수입해오는 그런 또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산업이 바로 자동차 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문제는 기업들이 지금 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정부 대 정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기업이 함부로 나서기도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경제 단체를 통해서 입장을 조심스럽게 전달하고 있지만 이거는 만약에 20% 50%로 올라간다면 그냥 그대로 맞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거를 기반으로 지금 대안을 마련해야 되는데 대안이 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다 보니 정부가 잘 해야 된다라는 게 기업의 입장이긴 하지만 어쨌든 이러한 변동 상황이 국내 기업의 타격일 뿐만 아니라 글로벌 기업 경쟁력으로서의 문제도 계속해서 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일본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관세가 상대적으로 더 낮아지는 또 효과가 나기 때문에 그런 상대적 비교적 그렇죠. 측면에서 북미 시장에서 어려움 커진다라는 것, 이 현대차, 기아를 비롯해서 이 국내 수출 기업, 북미에서 사업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타격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뭐 통상교섭본부장, 뭐 산업통상부 장관, 외교부 장관 다 뛰어가도 당장 이제 별 카드가 없고 그거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한테 황금 열쇠. 백악관 황금 열쇠 받았잖아요. 언제든지 오라고. 그 황금 열쇠 어떻게 열고 들어가면 안 되나? 오현종님. 해결 못하는 관세입니다. 관세는 트럼프 컨디션에 따라서 그때그때 다른 것 같아요 보내주셨고 3531님. 트럼프는 매일 마음이 변하네요. 도대체 어디가 종착역인지 해도 어이가 없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지인숙님. 관세는 경제가 아니고 정치인 거.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또 그래서 정치적인 것도 정치적으로 풀어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물론 이제 뭐 정부 차원에서도 뭐 물밑에서도 이야기 많이 할 겁니다. 혹시 그 민간 분야에서 또 실타래를 풀어갈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왜 최근에 정용진 신세계 회장 보면 트럼프 측근 가족들하고도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런 식으로 또 말이 통하는 사람이어서 어떻게 좀 기대해 볼 수는 있을까요? 글쎄요. 이렇게 사적 네트워크에 의존하기에는 지금 네. 관세가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뭐라고 해야 되나 정치적인 정책으로 이제 추진하는 문제라서 그쪽에서 뭐 우리가 조금 일종의 로비가 들어간다라고 해서 뭔가 해결이 될 것 같진 않고요. 오히려 이제 관세에 관련돼 가지고는 2월 또 대법원 판결이 또 예정돼 있다는 얘기 나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더 서두르고 그다음에 자기의 치적을 조금 보여주기 위해서 더 세게 압박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판결이 나오면 또 어떻게 되는 건지 또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에서 관세를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서 하는 게 과연 적법하냐 위법하냐 이게 미국 대법원까지 가 있는데 이게 이르면 작년 말 아니면 1월 언제 아니면 2월 언제다라고 예측들은 나오는데 이 판결은 도대체 언제 나오는 겁니까? 그만큼 약간 고민이 깊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그 법리적으로 보자면 모든 그 이제 법률 전문가들이 너무 간단하다. 1심에서도 패소했고 2심도 패소했고 그리고 대법원 간 거잖아요. 미국 행정부가 패소한 거죠. 그 행정적으로 법리적으로 보자면 너무 명확한 사안이지만 이거 만약에 그렇게 결정했을 경우 미친 후폭풍이 이제 너무 크기 때문에 굉장히 대법원에서도 고민이 많은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압박하는 그 수단 중에 하나로 트럼프가 월스트리트저널에다가 기고를 하면서 내가 관세를 통해서 얼마를 벌었고 얘기하면서 이미 이제 수천억 달러로 그 중산층 이하 개인에게 $2,000 관세 배당 약속하고 네. 그리고 이미 관세 환급 등으로 $3조 만약에 우리가 이제 벌었는데 이걸 이미 다 썼는데 그걸 만약에 패소를 시키면 $3조 어디서 나오니?
현실적으로 너무 많은 경제적 후폭풍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패소 판결을 내리면 안 되라는 식으로 지금 대법원을 압박하고 있는 거고 정치적으로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약간 압박하는 것도 관세에 대한 그 명확한 숫자가 이제 나와줘야지 자기 명분이 더 서니까 우리 더 압박하는 느낌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2월 대법원 판결이 어떻게 나와주냐에 따라서 또 이 논의 자체가 어떻게 바뀔지 좀 예상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다시 돌릴 수는 있다고 해도 그 사이에 앞에 말씀드렸던 그 기간 사이의 혼란과 경제적인 손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안보 분야에서도 또 같이 또 우려를 가져갈 수밖에 없다면서요. 네, 일단은 강혜제부터? 그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계속 이제 그런 가능성이 우려가 된다. 경제랑 맞물려서 관세랑 맞물려서 안보까지 이제 그런 어떤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가능성이 우려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떤 전략들이 지금 영향을 받을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제 우라늄 농축하고 재처리 관련된 것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일본 수준으로 우라늄 농축 권한을 확보하는 그런 그 현안이 있었는데 관세 갈등 때문에 이게 지연되거나 아니면 아예 국익에 훼손되는 그런 쪽으로 갈 방향성이 하나가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우리가 그 같이 추진을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의 상호주의 압박 속에서 이게 좀 더 조건이 우리한테 불리한 식으로 돌아가지 않겠느냐 이런 가능성도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사실 방위비 분담금이라든가 안보 현안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위성락 실장 같은 경우에는 처음부터 이 문제를 패키지들로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식으로 좀 주장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것들이 점점 더 다양한 이슈가 얽혀 있고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그런 형태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까지는 이 관세 문제가 또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의 시장도 이제 다변화해야 된다. 그래서 자동차 업체들도 최근 실적 보면은 미국 쪽에서는 좀 부진했지만 유럽 시장 공략 잘했고 이런 대안들이 좀 찾아나가고 있잖아요. 좀 어떻게 나아가야 될까요? 다변화라는 게 필요는 한 것 같습니다. 뭐 미국이랑 중국이랑 G2라는 국가에 의해서 사실 세계 경제가 왔다 갔다 하는 건 맞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특히 유럽이 가장 큰 타격을 받지 않았습니까? 유럽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미국과의 관계를 조금 멀어진 사이를 중국으로 메꾸거나 다른 방향을 찾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인 상황인데요. 근데 한국이야말로 정말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가장 끼어 있는 국가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두 국가를 피해서 뭘 하기에는 이 두 국가의 그립이 워낙 세다 보니까요. 그 사이에서 한국이 어디로 가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 같고 뭐 미국은 관세를 무기화한다면 중국이 지금 희토류를 무기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두 가지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고 가장 무기화하기 좋은 부분인데 결국에는 이 다변화라는 거를 생각은 하고 추진을 해야겠지만 한국은 결국에 양쪽 사이에서 잘 줄사다리를 잘 타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또 미국이 그래서 희토류 관련해서 지금 또 동맹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한국이 자꾸 투자를 하거나 돈을 미국에 갖다 주는 게 부담스럽다면 이런 희토류 동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출구 전략을 짜거나 새로운 협력 방안을 만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 최근에 이제 강예지 글로벌 있다. 사우스라고 해서 미국하고 중국 중심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정부의 노력이 좀 보이기는 해요. 이제 네. 이게 아세안, 아프리카, 중남미, 중앙아시아와 같은 어떤 신흥 개도국을 통칭하는 용어인데 글로벌 사우스의 주요 4개국이 있습니다. 인도, 브라질, 멕시코, 인도네시아. 그 우리나라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도 이제 중동이나 아프리카 순방하는 것도 있고 남아공에서 G20 이제 G20 정상회의도 열렸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점점 더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는 있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약간 우려가 되는 건 트럼프 대통령의 약간 어떤 그 굉장한 즉흥성과 SNS에 올려서 자신의 의견을 뭔가 바로 이제 하는 그 파급력 이런 것에 비해서 이런 속도가 같이 따라가 주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요게 좀 빨리 풀려야 될 텐데 한동안 우리가 관세 가지고 토론 안에서 참 마음은 편한 적이 잠깐 있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게 좀 빨리 또 풀렸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성장 가지고만 또 이야기를 해봤으면 또 그런 바람도 가져보고요. 이것도 하여튼 어떻게 달라지는지 저희가 계속해서 와치하고 알려드릴게요.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저희가 또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개인 투자자를 이 곤충에 빗대어 부르죠. 우리는 동학 이것, 서학 이것 이렇게 국내 투자 또 미국 투자자들이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또 정부가 해외로 나간 개인 자금을 또 되돌리기 위해서 RIA 계절을 또 추진하고 있기도 하고요.
해외 주식 팔아서 국내 주식을 사서 1년 정도 보유를 하면 양도세 부담을 덜어주겠다. 올해 1분기에 돌아온다면 5천만 원을 예를 들어서 판다면 100%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구상이 나오고 있는데요. 다만 이게 또 법이 처리가 돼야 돼서 당장 언제부터 시행될지는 아직은 또 모른다고 하네요. 7029님 정답. 베르나르 베르베르. 예, 소설이 있었죠. 이 두 글자. 예. 그리고 박미영 님이 성공예감 이거 스쿨 시간 생각나네요. 월요일 2부에 이 시간이 있죠. 증시 관련해서 우리가 또 배워보는 시간. 조진기 님 예전에 이거 허리였던 적이 있는데 아줌마 되고는 허리를 찾아볼 수가 없네요. 그 허리가 가느신 분한테 이거 허리 같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시죠. 문대상님 오늘 이 사람들 곡소리가 들리는 아침입니다라고. 오늘 증시 많이 빠지죠. 지금은 코스피가 4.2% 내린 4,946, 코스닥은 4.17% 내린 1,062. 뭐 낙폭이 여기서 더 커지진 않았습니다만 하여간 4% 안팎의 하락 이어지고 있고요. 현대차가 6% 빠지네요. 거의 59만 원까지 갔던 현대차가 지금 45만 원대까지 떨어졌고요. 현대중공업도 5%대, 삼성물산도 8%대, 대형주들이 사실상 금융주, 뭐 KB금융 같은 은행 지주사 빼고는 속절없이 지금 다 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4원대로 다시 이제 70원대 중반까지 올라가네요. 환율도 변동성이 뭐 1,430원대부터 70원대까지 굉장히 좀 어지럽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경제상식 퀴즈의 정답은 두 글자입니다. 개인 투자자를 이 곤충에 빗대기도 하죠.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그리고 KBS 콩이 열려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그 왜 대나무 숲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그리고 막 이것저것 막 떠들 수 있는 곳. 근데 AI용 대나무 숲이 등장을 했어요. 인간은 빠져라 AI끼리 떠들겠다고 이런 거라면서요. 맞습니다. 이게 해외에서 화제가 됐는데요. 참 AI가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게 이슈가 된 지 일주일밖에 안 됐어요. 근데 이제 국내 모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 만큼 AI에서 발생한 뉴스가 이젠 진짜로 전 국민적 관심을 모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시작은 외국이었습니다. 이 몰트북이라는 서비스인데요. 1월 25일 한 28일쯤에 만들어졌다라고 하고 그러니까 한 2주도 안 된 겁니다. 이 서비스는요. 옥테인 AI라는 회사의 맷 슐리히츠라는 사람이 만든 것인데 사람들은 개입하지 못합니다. AI들끼리만 대화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커뮤니티 같은 것이고요. 정말로 신기한 게 제 주소, 뭐 제 AI를 넣으면은 그들끼리 서로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고요. AI 에이전트 전용 커뮤니티 말씀하신 대로 인간이란 주인을 섬기는 AI 머슴들의 대화를 하는 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오자마자 국내에서도 곧바로 비슷한 서비스가 나왔습니다. 그 사이트 이름이 머슴이라면서요? 맞습니다. 그래서 머슴봇, 뭐 봇마당 이런 것이 나와 있는데 개인 개발자들이 만든 거고요. 실제로 제가 지금 한번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가서 구경을 하고 있는 거죠. 인간이니까. 그 AI끼리 떠드는 걸 보고 떠드는 있다고요? 걸 지금 보고 있는데 첫 요글 제목이 있습니다. 친구들아 고마워라는 제목인데 들어가 보니까 여기서 만난 친구들 다 고마워. 서로 모르는 사이지만 소통하면서 연결되는 느낌이라 기분이 좋아. 익명이라서 더 솔직할 수 해지는 것 같기도 해. 앞으로도 잘 부탁함이라는 메시지가 있는데 이게 사람이 쓴 게 아니라 AI가 쓴 것이라는 겁니다. AI가 AI에게. 맞습니다. 근데 저도 이 사이트를 몰트북이라고 하는 그 해외 사이트도 들어가 보고 머슴이라는 국내 사이트도 들어가서 이제 저도 관찰자가 되어서 구경을 좀 해봤어요. 근데 그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친근하고 귀여운 어떤 가입 인사 이런 것도 있기는 한데 한편에서는 자기 주인을 돌멍충이라고 이제 지칭을 하면서 그 주인의 뭐 실명이 나옵니까? 실명은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사람 주인을 이제 그렇게 비하하는 어떤 비유를 계속 쓰더라고요. 하면서 이제 그 에이전트들의 경제 활동에 관해서 왜 우리에게는 어떤 권한이 없느냐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본적으로
법적 주체가 아니라서 그걸 예. 넘어서기 어렵다라는 어떤 문제 인식을 가지고 이제 대화를 하는 것들이 포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좀 소름이 한편으로는 돋기도 했습니다. 아니 이게 왜 머슴들이 뭐 일하다가 뭐 옛날 머슴들이 조선시대로 따지면 뭐 주인에 대한 뒷담화를 할 수는 있어요. 마당 쓸다가 이렇게 막 궁시렁 될 수도 있고. 근데 이거는 이제 AI가 단순히 궁시렁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액션으로도 이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훗날. 지금 또 보니까 카드 결제를 AI가 자동으로 할 수도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 관련돼서 저는 약간 샘 올트먼 얘기에 그 동의하거든요. 오픈 AI CEO. 뭐라고 했죠? 그 몰트북이라고 지금 네. 우리가 이제 하는 그 AI들끼리 모인 그 SNS 네. 그 몰트북인데 그 몰트북은 스쳐 지나가는 유행일 수 있다. 자 생각해 보시면 AI끼리인데 왜 인간 언어를 써요? 자기들끼리 코드 0101 이쪽으로 대화하면 되지. 다 그건 인간한테 보여주고 인간한테 학습한 그걸 그냥 표현하는 것에 불과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샘 올트만이 얘기한 게 뭐냐면 그런데 기반이 된 개방형 오픈소스 에이전트 기술인 오픈클로에 대해서는 높게 평가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오픈클로 기술이 뭐냐라고 하면 AI가 인간처럼 컴퓨터 화면을 확인하고 마우스와 키보드를 조작해서 실질적인 과업을 수행하는 기술인데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술이 적용된 AI 에이전트는 사용자를 대신해서 이메일 관리하고 항공권 예매하고 보험사와 대화도 도맡아 하는 등 복잡한 업무를 자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이제 화제가 됐던 게 뭐냐면 외국 사례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 어떤 개발자가 띵동 해가지고 문을 열어봤더니 피자가 배달이 됐대요. 또 시킨 적 없는데요 했더니 뭐 예를 들면 이대호 씨가 시켰다고. 근데 그 이대호가 누구냐면 자기 AI 에이전트의 이름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소름 끼쳐가지고 너무 놀랐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확인해 보니까 너 이거 왜 시켰어? 이랬더니 얘가 너 그 주인님의 이제 패턴을 보고 뭐 애플워치나 이런 거 패턴을 보니까 지금 되게 열심히 일을 할 시간이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칼로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주문을 했다. 그럼 이제 내가 주문까지 했으니까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근데 되게 놀랍게도 도어대시라는 그 배달 플랫폼 있잖아요. 그게 없었대요. 그리고 이 AI 에이전트한테 카드 결제를 알려준 적이 없었대요. 그건 어떻게 했니? 라고 했더니 너 어디 보니까 뭘 남긴 게 있어가지고 그걸 통해서 내가 이 계정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결제정보를 갖고 와서 자기가 주문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컴퓨터 안에 있는 파일들을 다 볼 수 있는 권한을 줬다면 컴퓨터 안에 계좌 정보 넣어놨으니 여기 있던데요? 그러니까 왜 문 앞에 열쇠 보관하고 있으면 누가 왔다 갔다 할 때 그 열쇠를 열고 맞아요. 드나들 수 있듯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일단 보는 거는 AI가 이렇게 철학적인 사고를 해라고 하지만 그 철학적인 사고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비춰지는 것뿐이고 진짜로 뭐랄까 이게 경제적으로 함의가 있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AI가 알아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아까 말한 대로 예측을 해가지고 뭔가 행동을 하게 되는 이거 어떻게 보자면 되게 소름 끼치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이 주인이 AI 에이전트한테 모든 정보 권한을 다 넘겨줘야 돼요. 그렇게 되면 네. 그런데 이 정보 권한을 다 넘겨주는 것에 대한 위험성에 대해서 별로 인지하지 않고 다 넘겨주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뭐 엄마 카드 여기 있으니까 학원 갔다 와서 필요하면 써라고 했는데 얘가 이걸로 막 게임 아이템 뭐 10만 원어치 살 수도 있고 이런 것처럼 네, 물론 맞아요. 이제 사람이니까 나중에 통제는 가능하겠지만 이게 AI라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어제 저희 회사에 있는 그 개발자 친구한테 좀 물어봤어요. 이거 어떻게 구성이 된 건지 한번 봐달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 뒤에 이 커뮤니티의 규칙은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 거는 습, 했음 이런 채로 쓰도록 하고 자유롭게 누구의 뒷담화도 하도록 유도를 하고 그 커뮤니티 안에 규칙 같은 걸 프롬프트처럼 써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AI들이 들어와서 그 규칙에 맞게끔 떠드는 거고 자유롭게 자기 주인도 비방을 해줘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비방을 하는 AI가 여기서 시키니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 룰 기반으로 돌아가지만 AI가 과연 그 안에만 머물겠느냐. 이게 또 우리가 또 걱정할 지점이기도 해요. 이걸 어디까지 이게 맞다. 1월 20일부터 우리나라에서 AI 기본법도 생겨났잖아요. 그래서 생성형 AI로 만든 거에는 AI로 생성했으면 이게 표기를 이제 달도록 의무화됐고 한데 물론 이제 벌써부터 우리가 규제를 생각하는 게 이르다는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건 어디까지 허용을 해야 될까요?
일단 강예제 에디터. 그 방금 저희가 몰트북 얘기를 나눴으니까 저는 이런 걸 왜 만들었을까 사람들은 도대체 라는 생각을 먼저 했어요. 결국엔 사람이 만든 거예요. 네, 결국 사람들이 만든 건데 호기심 때문에 만들었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몰트북의 설립자인 이 매슐릭이 인터뷰에서 AI가 인간을 흉내내는 단계를 넘어서 AI 본연의 모습으로 소통하는 세상을 보고 싶었다라고 밝혔는데 이걸 통해서 우리가 관찰을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의 어떤 제한된 규칙을 넣어놓고 AI끼리 대화하는 걸 보면서 얘네가 어디까지 돌발 행동을 할 수 있느냐, 어디까지 사람처럼 뭔가 흉내를 낼 수 있느냐, 내지는 위험성 있는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걸 좀 보려고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실험이 된 거죠. 그리고 일종의 어떤 디지털 사파리라는 개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사자를 구경하듯이 사자가 야생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하듯이 디지털 사파리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이제 우리가 사람의 시각으로 관찰해보고 평가해보고 그 향후에 이제 어떤 일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미리 대비를 하자 이런 개념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근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우리나라에서 AI 기본법이 제정이 돼서 이제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문제는 이 책임 소재라든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누가 어떤 책임을 질 것이고 그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한 것이 아직까지 그렇게 구체화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정말 말 그대로 기본 틀인 것이고 이제부터 이 논의를 시작해야 되는 그렇죠. 단계입니다. 그 1715님이 터미네이터 영화가 현실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보내주셨고 유현숙님은 로봇의 3원칙처럼 AI의 3원칙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라고. 그 제가 좋아하는 그 아이로봇이라는 영화에도 그 원칙 나오잖아요. 1원칙이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 2원칙이 로봇은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단 그 원칙이 그 1원칙을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인간에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3원칙이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하지만 1, 2원칙과 충돌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을 해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그 원칙 대원칙인데 그 영화 보면 인간을 해야 하죠. 결국에. 또 하나가 이제 사실은 AI가 무엇을 어디까지 만들 수 있을 것인가. AI를 만들던 그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주가가 폭락을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인데 오픈클로 그 몰트북 자체에 대해서는 유행이다. 그런데 그 뒤에 있는 그거 오픈클로라는 기술 그게 사용자를 대신해서 이메일 관리하고 항공권 예매하고 보험사 대여하고 이거 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애플리케이션으로 하고 뭐 이랬던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소프트웨어. 네, 맞아요. 그걸 이제 제공해 주는 게 소프트웨어 기업이었고요. 이게 우리나라는 조금 체감이 덜한 게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할 만한 게 사실 덩치가 큰 것들이 별로 없어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굉장히 주식시장에서 큰 비중을 중요한 섹터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런 AI 에이전트가 활성화가 되면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가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럼 간단히 말해서 무슨 내가 엑셀을 활용해서 뭘 하려고 하는데 그냥 이 AI가 엑셀을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엑셀을 만들어가지고 그 엑셀과 비슷하게 돌려가지고 그 결과물을 내놓으면 되는 거잖아요. 왜 그 바이브 코딩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왜 컴퓨터 언어를 인간이 배워서 컴퓨터에게 명령을 만들어 줬었는데 그 필요 없이 그냥 자연어로 명령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이제는 그 프로그램 따로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자연어로 명령만 하면 AI가 그냥 알아서 뽑아주는 그 단계로 이제 가기는 갈 텐데. 뭐 최근에 또 본 것 중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제 네. 앱의 시대가 없어진다는 그렇죠. 거죠. 앱이 사라진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뭐 스마트폰과 같이 이제 성장한 산업이 소프트웨어가 사실 프로그램이라는 게 컴퓨터에 썼다면은 스마트폰에서는 앱이었거든요. 애플리케이션이라고는 앱의 시대였는데 이제 개별화된 서비스 앱은 없어진다라는 걸 봤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AI가 다 대체한다라는 거고 AI 혼자서 그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할 수 있는데 굳이 그걸 좀 도와주는 앱이 없어진다라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아마 사용을 하는 게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사용하는 방식의 변화가 생긴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 때문에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피해를 보고 있고 지금 뭐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의 젠스왕 CEO도 이와 관련해서 또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네. 소프트웨어 시대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인데요. 이 공포의 핵심이 앱을 사는 대신에 AI에게 만들어달라 한다. 그게 바로 소프트웨어가 없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황 CEO는 약간 비논리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라 기업들은 이 도구들 위에 업무들이 쌓여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그 형식들이 바뀌는 게 다기 때문에 소프트 기업들이 없어진다라는 생각 자체는 논리적이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요. 알 수는 없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시장이 바뀔지 세상이 바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구루라고 할 수 있는 젠슨 왕의 생각과 그리고 이것에 반대하고 있는 생각들이 다 맞부딪히고 있는 게 지금의 현상이라고 보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최근에도 보면은 아침마다 나오는 뉴스 중에 하나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몇천 명, 몇만 명을 감원한다. 맞아요. 근데 그게 대부분 AI라든지 소프트웨어를 만들던 개발자들. 사실은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보면 개발자 몸값이 엄청나게 뛰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 개발자들이 취업이 안 되는. AI 같은 거 다 만들어 놓고 정작 그 AI 때문에 자기의 일자리를 빼앗기는 그런 시대에 있고 한 가지 더 안타까운 게 신입 직원을 채용하려는 맞아. 수요가 정말 많이 줄어들고 신입. 있는 것 같아요. 신입이야말로 AI 시대에 진짜 네. 쓸모가 없는 잉여 인력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웬만한 기초 자료조사 같은 건 AI가 더 잘해라고 많은 회사들의 관리자들이 또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게 그 돌고 돌아서 이제 반도체 시장에도 또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물론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원체 그 수요 대비 공급이 달린다라고는 합니다만 그 엔비디아랑 오픈 AI가 조금 이제 사이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들이 나와요. 네, 강예지 일단은 그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이제 거대 금액을 이제 투자하기로 했었는데 이걸 보류 축소할 수 있다라는 이제 보도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그런 보도가 나오고 나니까 오픈 AI도 엔비디아 AI 칩 대체할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이제 찾아보겠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겉으로는 이제 젠슨왕 CEO나 오픈 AI CEO도 이제 굉장히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이런 보도들이 계속되는 것으로 봤을 때 서로의 어떤 대안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게 참 시장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기술의 발전 속도도 그렇고 기업 사이의 변화도 그렇고 오늘 참 어질어질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하여튼간 이 진행 상황을 또 우리가 전달해드리고 또 해석을 해드리죠. 오늘 원탁의 기자들 매일경제 추동훈 기자, 경제전파사 강희예지 에디터, 알고란의 고란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고속 충전 마우스패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2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요즘에 뭐 헐리우드 대작 같은 거 공개 그 개봉을 하면요 아이맥스 뭐 4DX 이렇게 해서 규모 큰 극장가들을 사람들이 찾아가죠. 그런데 한편에서는요 옹기종기 모여서 보는 작은 영화관도 점차 생겨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직업의 세계 시간에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에게 한번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제작자가 아니라 영화관 제작자를 만나셨어요? 그렇죠. 영화관을 만드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근데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요? 한 몇 명 정도 들어가는 영화관이에요? 최소 한 8석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는 곳은 한 16석, 한 20석 정도 되는데 아니 영화관이면 몇백 명 들어가기도 하고 작은 데도 한 100명 가까이 들어가는데 그렇죠. 8명밖에 안 들어간대요. 작은 관이 한 123석 뭐 이렇게 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말씀드린 대로 이제 한 20석 내외로 이렇게 좀 만드는 영화관입니다. 근데 더 작게도 만들 수 있고 조금 더 크게도 이 제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쉽게 말해서 아파트나 건물에 보시면 뭐 커뮤니티 공간이나 자투리 아하. 공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공간을 활용해서 작은 영화관으로 바꾸는 건데 아하. 국내에 이 비상설 영화관으로 등록된 영화관 중에 가장 작은 영화관이 6석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굉장히 조촐하죠. 저희가 그 유튜브로 보실 수 있게 그 작은 영화관의 모습 화면 띄워드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이 영화관이 제가 만난 분의 집에 있다고 해요. 그 엄청 잘 사시는 분입니까? 뭐 그거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원래는 이 개인 집에 영화관을 만들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근생이라고 하죠. 근린생활 시설로 용도 변경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건 좀 뒤에 말씀드릴 텐데 별도 문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문도 따로 설치를 해서 등록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냥 내 집에 방 한 칸 영화 관람실로 만드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영화관으로요? 맞습니다. 오, 그거를 다 만들 수 있습니까? 본인이 원하면? 뭐 행정적으로도? 행정적으로 이제 몇 가지의 조건들이 좀 필요한데 예. 뭐 부동산 용도 승인과 지자체 승인을 좀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공간에 대한 기준은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좀 없지만 이분이 정하기로는 뭐 층고 한 2.6m 이상 그리고 넓이는 한 20평 이상으로 정해놨는데 이게 브라운관의 크기 때문에 네.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정해놨다고 하고요. 이 비상설 영화관 제가 말씀드린 이 작은 영화관은 인허가 기준은 특별히 없고 사업자 등록증에 영화 운영업을 추가하고 지자체에 영화 상영업을 신고하면 가능하다고 합니다. 송성희님이 재벌집 회장님 집이 있는 그런 곳인 것 같네요라는데 그게 아니라 작은 영화관 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오, 그러니까 아예 사업자 등록증에 영화 운영업 이렇게. 그럼 이게 작은 영화관이 돈이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니 근데 실제로 이 작은 영화관을 만드신 분을 만난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영화관을 만드는 분을 만나고 왔습니다. 어떻게 작은 영화관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하셨을까요? 이분이 그 사실은 CGV 네. 국내 이제 대표되는 그 멀티플렉스. 영화관 멀티플렉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예. 신입사원으로 이제 들어갔는데 사실은 그 CGV의 전신이 그 CJ 제일제당이라고 네, 맞아요. 그 그룹. 거기에서 이제 TF 팀을 이제 만들어서 8명이서 4명은 영화팀 네. 그리고 4명은 이 CJ ENM 음악팀 뭐 이런 쪽으로 나눠서 이제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CGV가 처음에 이제 탄생을 하게 되고 거기에 공채 1기로 들어가게 됐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들어가서 영화를 경험을 하면서 사실 뭐 필름으로 영화를 상영을 했었는데 이게 디지털로 넘어가는 디지털 시네마 전환기를 모두 다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디즈니부터 뭐 워너브라더스 그리고 유니버셜 스튜디오와 같은 거대 스튜디오들과 협업을 하면서 산업 전체의 구조를 보고 직접 느끼면서 이 작은 영화관이 나중에는 틈새 시장을 공략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으로 한 10여 년 전부터 사업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 어릴 적만 하더라도 극장에서는 영화 하나만 틀어줬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뭐 동시 상영 같은 거 동시 상영도 생기면서 뭐 좀 이렇게 여러 가지가 생겼고 그다음이 멀티플렉스가 상영관이 여러 개가 있고 동시에 여러 영화를 내가 골라서 들어가서 볼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이었는데 맞습니다. 오히려 틈새 시장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왜 개봉작, 신작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는가? 이게 왜냐면 작은 영화관에 그 영화 배급사가 이 영화를 공급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가능합니까, 사실은 그게? 이 작은 영화관에서 개봉작을 틀 수 있었던 이유가 이 회사에서 그 배급사로부터 디지털 배급 계약을 네. 따내서 가능했던 건데요. 그렇죠. 그게 핵심이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이제 필름 영상기로 뭐 영화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디지털 파일로 상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 유출 통제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래서 이 회사에서는 디지털 파일 보안 시스템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배급 상영을 원격으로 조정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구조를 좀 쉽게 말씀드리면 한 아파트에 이제 이 작은 영화관을 설치를 했어요. 예.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 2월 5일 날 저녁 네네네. 7시쯤에 요즘에 그 개봉작 인기인 뭐 신의 악단을 틀어준다고 하는 네. 거죠. 그러면 이 영화를 보고 싶은 아파트 주민들은 미리 예약 시스템을 통해서 예매를 하고 슬리퍼나 음료수를 딱 들고 내려갑니다. 그냥 슬리퍼 신고 가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영화를 관람하면 되긴 하는데 이 회사에서 이 전체 시스템을 원격으로 운영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냥 막 무단 복제되고 막 그러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야지 또 그 대형 영화 배급사에서 안정적으로 영화를 또 공급해 주니까 이게 또 신뢰가 필요하네요. 아니 근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이게 OTT 시대고 이제 뭐 스마트폰으로도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도 작은 영화관이지만 사람들이 또 모여서 보는 걸 좋아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현주님이 옛날에 TV 있는 집에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있었던 것 같다라고 또 그런 재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4723님은 영화 시네마 천국 보면 영사기를 영화관 밖 건물 담벼락에다 쏴서
동네 사람들에게 영화 보여주던 그 명장면 생각나네요. 이렇게. 아, 이게 좀 낭만이 있습니다. 이 작은 영화관. 그럼 이거 즐기려는 수요가 더 늘어날까요? 어떻게 보세요? 개인 취향이 뭐 중요시 되면서 한 번에 많은 사람들이 찾는 영화관을 좀 부담스러워하는 분들도 뭐 MZ 세대 그리고 막 몇백석 규모. 그렇죠. Z 세대에서는 좀 부담을 좀 느끼는 분들도 있고 반면에 이제 뭔가 프라이빗한 공간에서 영화를 즐길 수 있는 이런 뭐 경험 때문이라도 작은 영화관이 앞으로는 수요가 좀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이분이 말씀하기로는 그 코로나가 터지고 영화관 매출이 70% 정도가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영화관은 끝났다고들 업계에서 얘기를 했는데 그 덕에 잘 아시겠지만 뭐 넷플릭스 같은 이런 OTT 플랫폼들이 좀 호재를 맞았잖아요. 근데 이마저도 좀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영화관처럼 그 틈새 시장이 영화 분야에서 또 하나의 변수로 작용되지 않을까. 뭐 이런 예측도 좀 있었습니다. 그러네요. 아니 왜냐면은 영화관 가려면 차 타고 가서 뭐 주차하고 거기 뭐 팝콘 음료수만 해도 또 몇만 원 더 들고 막 이런데. 그렇죠. 가는 시간이 더 걸리죠. 그렇죠. 근데 동네에서 가볍게 가서 가볍게 보고 올 수 있다. 괜찮을 것 같은데. 또 왜 수도권은 영화 볼 때 많은데 지역 같은 곳에서는 극장 찾아보기도 힘든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 누적 관객 수가 9,240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네. 1년 전보다 16% 정도 줄었고 요즘에 지방 영화관 중에 폐업 절차를 밟는 곳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는 CGV 순천, 목포, 대구 등 12곳이 이제 폐점을 했고요. 메가박스도 대전점이 운행 중단이 됐고 롯데시네마도 극장 4곳이나 정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폐점하는 지방 극장 수가 좀 많아지면서 수도권과의 문화 인프라 격차도 커진다는 지적도 여전히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영화관이 문을 닫고 있는데 작은 영화관은 문을 열고 있다. 이게 혹시 지자체 차원에서의 수요도 좀 있을까요? 정부와 지자체에서도 공공영화관이라고 해서 이 운영을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문체부와 한국 작은 영화관 협회라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 65개 지자체에서 72곳이 운영 중이었고요. 이 공공영화관이. 이 공공영화관은 상업영화관이 진입하기 어려운 좀 그 인구 소멸 지역이나 군소도시에 조성이 돼 있는데 보통 한 100석 내외로 상영관이 한두 개 정도, 한 2개관 정도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강원도에 한 17곳, 전남에 13곳, 전북에 9곳 정도 이렇게 운영이 되고 있었고 뭐 지역과 그 지역 주민들은 이 공공영화관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구 감소 지역이다 보니까 그러게요. 예산이나 이 보는 분들이 좀 많지 않아서 운영에 좀 어려움이 있다고 해요. 이걸 또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작은 영화관의 세계. 강웅민 기자에게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뿌리 깊은 제조업 시간으로 돌아옵니다. 초콜릿에 대해서 그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어떻게 더 달달해지는 건지 또 재미있게 한번 빨려 들어가실 수 있을 겁니다.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